조선 한양 사람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로 끝자락 그 골목 가장 안쪽에 기와가 층층이 쌓인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조정의 실세로 불리던 우참찬이자 임금의 속마음까지 읽는다는 인물 서운윤정길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부엌, 장작 냄새와 된장 냄새가 늘 흐르는 곳에 작은 여종 하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아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 저택의 뒷문 앞에 싸늘하게 식은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아란이 있었습니다. 대감님 집이니 버려도 살겠지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란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르고 눈은 밝았습니다. 물동이를 길어오면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았고 밥을 지으면 쌀 한 톨도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누가 봐도 천한 곳에서 자란 아이 같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올려다보되 기죽지 않고 내려다보되 무례하지 않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런 아란을 가장 못마땅해 하던 이는 대감의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늘 말했습니다. 여종이란 여종답게 고개나 숙이고 살면 됩니다. 눈을 저리 반짝여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해 가을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아란이 대감의 명으로 약재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마른 노파가 나물 보따리를 떨어뜨려 길바닥에 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쩍 피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주워주면 좋겠지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싫었던 것입니다. 아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약재를 조심히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나무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고 치마 끝이 더러워져도 아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연신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그 모습을 길 건너편 주막 처마 밑에서 한 노인이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썹이 길고 수염이 흰데도 단정히 묶여 있었으며 두 눈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를 상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운명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소문난 관상가였습니다. 노인은 아란이 나무를 다 주워 담아 노파에게 건네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을 건너 아란 앞에 섰습니다. 아란은 낯선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보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아란의 이마와 눈, 코끝, 입가를 살피더니 아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될 얼굴일세. 아란은 놀라 흙이 묻은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저는 그저 여종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종이라 하지만 너의 이마는 물이 차오르는 샘처럼 트여 있고 너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달빛 같네. 코끝은 고집이 아니라 기둥 같구나. 이런 얼굴은 남의 집 부엌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아란은 어이없어 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란이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운명에는 내 손을 붙잡고 자네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이 들어와 있구나. 용 같은 귀인이라 할 만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 귀인은 힘이 아니라 사람 믿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의 길을 한 번만 비춰주면 너의 길도 함께 열릴 것이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운명은 신분을 무서워하지 않는단다.
친분이 운명을 무서워할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군중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아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약재 봉투를 살짝 들썩였고 아란의 심장도 그만큼 들썩였습니다. 며칠 뒤 윤정길 대감의 저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의 초시에서 기이하게 빛나는 답안을 쓴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권시연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눈여겨보는 자들이 많았지만 권시연은 아직 벼슬길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소박했고 가끈도 낡아 보였습니다. 대감은 그런 권시연을 마당까지 직접 맞이했습니다. 권선비, 자네 글을 보니 사람 하나를 얻은 듯하여 부르지 않을 수 없었네. 권시연은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대감의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라 말하면 부담스럽네. 자네가 내 집에서 며칠 머물며 몸을 풀고 그동안 내가 자네의 눈빛을 좀 보겠네. 권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일어설 발판이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아란에게 차를 내오라 했습니다. 아란은 늘 하던 대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찻잎이 풀리는 시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란이 찻상을 내려놓는 순간 권시연의 시선이 아란을 향했습니다. 권시연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겨울 냇물처럼 차가운 맑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란은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이 너무 외로워 보여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란의 귀에 며칠 전 상관 노인의 말이 번개처럼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아는 귀인이구나. 아란은 자신도 모르게 권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권시연 역시 놀랐습니다. 여종이라면 보통 눈을 내리깔기 마련인데 아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권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둔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감은 그 둘을 보고 잔주름이 깊어지도록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때가 있지요. 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 여종 하나가 무엇을 안다고요? 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인,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눈빛으로도 공부합니다. 권시연이 저택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감은 권시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대감의 서책과 붓,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권시연에게 말했습니다. 권선비, 글만 잘 써서는 조정을 못 움직입니다. 조정은 글보다 그릇으로 움직입니다. 권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받겠습니다. 대감은 방 한 칸을 가리켰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엽전 새님만 주겠네. 이 밤을 그 엽전으로 가득 채워보게. 권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엽전 새입으로 방을 가득 채우라 하시면 대감은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릇이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답을 가져오게. 그날 밤 권시연은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글과 뱃장뿐이었는데 이 시험은 글도 뱃장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채 앞 툇마루에 앉아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란은 권시연 앞에 뜨거운 숭늉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님,
속을 좀 데우셔야 합니다. 권시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방을 채우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라는 잠시 권시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붓을 오래 쥔 사람의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 굳은 살이 가난이 아니라 버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라는 숭늉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빈 방은 사실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권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빈 곳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빈 곳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밀려납니다. 권시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작은 것이라뇨? 아라는 촛대 쪽을 살짝 바라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선비님은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대감과 부인 그리고 부인의 친딸 윤소연 아씨가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권시현은 엽전 샌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 보이고는 엽전으로 산 것이라며 작은 초와 성냥을 내놓았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권시현은 빈방 안으로 들어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초를 방 중앙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처음엔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방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텅 빈 방이 빛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부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방을 채운 것은 촛불이지만 그 촛불을 떠올린 것은 자네의 눈이구나. 권시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공을 자신의 재치로만 돌리면 더 빨리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시현의 머릿속에 전날 밤 숭늉의 김을 바라보던 아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공을 자신의 재치로만 돌리면 더 빨리 인정받을 것입니다. 권시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이 답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란이 알려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단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감 들으셨습니까? 여종이 선비를 가르쳤다 합니다. 아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런 말로 겸손을 가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시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눈을 열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권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가볍게 쳤습니다. 좋습니다. 자네면 지혜뿐 아니라 사람을 세울 줄도 아는군요. 그리고 대감은 부인과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라는 여종의 그릇에 담기엔 너무 큰 아이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란을 내 집의 수양딸로 삼겠습니다. 아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양딸이라니요. 여종이 양반의 딸이 된다니요. 아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 미치셨습니까? 천한 고아를 우리 호적에 올린다니요. 아씨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무엇이 됩니까?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인물을 키우는 집입니다. 피가 아니라 그릇을 봅니다. 그러나 대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선언한다고 세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부인과 소연이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아란에게도 마지막 시험을 주겠다.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하시지요. 대감은 엽전 샌잎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엽전 샌잎으로 이 밤을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로 채워보거라. 웃음과 눈물이 방을 가득 채우면 그 아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권시현도 난감해졌습니다. 촛불은 떠올릴 수 있어도 웃음과 눈물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과 딸은 당연히 고개를 젓고 하인들은 수군댔습니다. 아라는 그날 밤 혼자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감나무에는 아직 덜 익은 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 감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떨게 보였습니다. 그때 권시현이 다가왔습니다. 아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사람은 말을 듣고 웃고 웁니다. 칼로는 마음을 못 채웁니다. 권시현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웁니까? 아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야기로 채웁니다. 아라는 어릴 때 장터에서 떠돌이 이야기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도 짐을 나르다가도 그 이야기꾼의 목소리에 발이 묶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었지요. 한양에는 소리로 사람의 심장을 잡는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정기수라 부르지요. 아란이 말하자 권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수는 돈을 받습니다. 아란은 손가락으로 엽전 샌잎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끈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끈에 묶인 조그만 은장도였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긴 것입니다. 저에게 남은 유일한 물건입니다. 팔고 싶지 않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걸어야 합니다. 권시현은 그 은장도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란, 그건 자네 삶의 뿌리입니다. 아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걸어야 합니다. 뿌리를 지키려면 먼저 땅 위로 나와야 합니다. 권시현은 은장도를 조심스럽게 다시 아란의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건 팔지 맙시다. 대신 내가 가진 걸 내놓겠습니다. 권시현은 허리춤에서 낡은 벼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벼루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벼루입니다. 이 벼루로 글을 배웠습니다. 이걸로 전기수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수는 박월담이라 불렸습니다. 박월담은 목소리가 깊고 표정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그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월담은 주막 한켠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권시현은 박월담 앞에 엽전 샌잎과 벼루를 놓고 절했습니다. 전기수님,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부탁입니다. 박월담은 코웃음을 칠 듯 하다가 권시현의 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에는 사정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습니다. 벼루까지 내미는 걸 보니 사연이 깊군요. 권시현은 말했습니다. 내감백 여인 하나가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워야 합니다. 전기수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박월담은 벼루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벼루는 돌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런 건 돈으로 받으면 탈이 납니다. 박월담은 벼루를 권시현 쪽으로 밀어주고는 엽전 샌잎만 집어들었습니다. 엽전만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시현이 묻자 박월담은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아란은 고개를 숙이고 다가섰습니다. 박월담은 한참을 말없이 아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눈빛이면 내가 평생 떠든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이미 안에 있군요. 박월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겠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앞으로도 이야기처럼 꺾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란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정길 대감 저택의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감, 부인, 아씨, 하인들까지도 숨죽여 앉았습니다. 박월담은 가운데에 앉아 부채를 펴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이야기였습니다. 욕심 많은 양반이 점쟁이 말을 믿고 복을 얻으려다 자기가 가진 복까지 몽땅 잃고도 이것도 복입니다라며 웃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월담은 양반의 억양을 흉내냈고 하인들의 눈치를 보는 연기를 손짓으로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도 입가가 풀렸습니다. 박월담은 그 웃음이 가장 크게 터진 순간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웃어서 따뜻해진 방에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눈 덮인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가고 그 산에서 다리를 다쳐 쓰러졌는데도 어머니 생각 하나로 기어가 약초를 품에 안고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월담은 효자의 숨소리를 흉내냈고 눈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방안 공기는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을 붓듯 감정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월담의 이야기가 끝나자 대감은 천천히 일어나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았습니까? 웃음과 눈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그릇에서 나옵니다. 대감은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이 전기술을 떠올렸고 권시현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부인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씨는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이 진짜 그릇이 아니라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감은 노비 문서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은 그 문서를 촛불 위에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대감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여종이 아닙니다. 내 수양딸 유나란입니다. 내 호적에 올릴 것입니다. 아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감히 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감히가 아니다. 마땅이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로만 정해지지 않는단다. 그 다음 말이 모두의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대감이 권시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권선비, 내 딸 아란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권시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아란을 지키겠습니다. 아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혼례는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누구도 꺾지 못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제 더 이상 부엌 뒤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시현도 더 이상 가난한 선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시현은 조정에서 점점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아란이 있었습니다. 아란은 앞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조용히 길을 닦았습니다.
상처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화가 난 사람에게는 말 대신 물을 건넸습니다. 권시연이 흔들릴 때마다 아라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어둠은 작아 보이는 빛에도 밀립니다. 선비님이 그 빛입니다. 결국 권시연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원래부터 될 사람이었다고 말했지만 될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의 등을 밀어주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아란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사라졌던 상관 노인은 어느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대감 저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운명이 신분을 이겼구나.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니구나. 운명이 신분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심이 운명이 된 것이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태어난 자리가 사람을 가두는 것 같아도 사람을 꺼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혜로 빛나고 진심으로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낮게 부르는 입은 많고 흔해도 누군가의 그릇을 알아보는 눈은 귀합니다. 아란이 마당 끝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 밤입니다. 그 곁으로 대감댁에서 키우던 작은 누렁이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렁이는 아란의 치맛자락 냄새를 한번 맡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턱을 툭 괴고 눕습니다. 아란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웃으며 누렁이의 등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처럼 여러분의 밤도 조용히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